결국 워킹맘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요, 부모 스스로 자기 일에 도전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성적도 좋고요, 또 사회성도 뛰어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그 집안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차이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연구교수로 있는 김성호 교수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일하는 모습,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 이걸 보면서 자기 어떤 인생 기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워킹맘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요, 부모 스스로 자기 일에 어떤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요, 부모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짧더라도 아이와의 그 정서적인 교감의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같이 오래 있는다고 해서 정서적 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킹맘은 아이에게 아주 좋은 모델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발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한 고등학교 친구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셨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좀 적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힘든 모습을 보면서요, 또 퇴근하면서 전혀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자기 개발 공부도 하시고, 그걸 보면서 이 공부가 좀 힘들더라도 이걸 멈추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빠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행동 과 태도를 관찰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건데, 특히 부모의 어떤 그 도전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또 부모 스스로가 성장하려는 태도, 이걸 매일 보면서 아이는 자기 어떤 인생 기준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요, 작은 실패에도 금방 주저앉는 아이들이 있고요,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는 아이들이 차이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침마다 일터로 매일 꾸준히 가는 모습,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내는 모습, 새로운 걸 배우고 계속 성장하려는 그 부모의 모습, 이걸 매일 보는 게 아이에게는요, 삶의 기준, 회복 탄력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내적 통계감,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 힘든 걸 해냈잖아, 왜 내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부모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그 모습, 그리고요,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아이를 키우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생활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빨리 발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부모가 늘 옆에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크는 건 아니다. 부모가 반드시 좀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대와 믿음을 명확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이걸요, 책임의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아이한테 영희야, 너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네가 책임져야 할 몫이야, 이런 기준을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맞벌이 가정은 부모가 어떤 믿음과 기대를 정확하게 세워줄 때 그 환경이 아이의 책임감과 자기관리 능력을 하는 진짜 선순환 구조가 된다. 그게 아이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고요, 이 아이가 지금 해야 될 학습이든 또는 정서적 안정이든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늘 바쁘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혼자구나, 이런 외로움을 또 사춘기 시절에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강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요, 심리적으로 이런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핵심적인 두 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짧은 시간이라도 정서적인 연결감을 깊게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아이가 책임을 다했을 때요,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는 인정,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도 너무 잘했어, 괜찮아 라고 해주는 격려,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질을 높이는 것을 아이하고 충분히 좀 해봐라, 이 말씀 좀 드려봅니다.
언제부터 내일을 시작하거나 아이가 떨어져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건 단순히 나이 몇 살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아이들이요, 성장 발달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심리적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이가 부모와 충분히 신뢰를 쌓았다고 느꼈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잠시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아이 스스로의 내적 믿음이 있을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6개월 전후로 해서요, 부모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려는 모습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부모가 잠시 떨어져도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지. 세 번째는 부모가 함께 있을 때 충분히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 줬는지. 이 세 가지를 점검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준비됐을 때 부모가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아이와 분리되는 시간을 만들어도 그게 오히려 아이의 독립성과 사회성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언제 떨어질 수 있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요, 떨어지기 전 얼마나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의 연결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적도 좋고요, 또 사회성도 뛰어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그 집안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요, 부모가 자기 삶의 주인공인 집이 많아요. 아이의 어떤 행동에 일희일비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도 열심히 살아봐, 이런 긍정적인 주도성이 집안 전체에 깔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한테 그대로 전이 된다는 건데요, 사는 게 바빠도 나는 부모로서 내 삶을 주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이의 성적이나 사회성으로 확장이 된다. 왜냐면 지금 초등이나 중등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요, 부모의 이런 모델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나 실수에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라고 실수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부모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이 집들의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수고했다. 어떤 결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는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엄마는 너를 믿어. 만약에 못 봤다면 다음엔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가요, 엄마가 이거 해, 누가 이거 해 라고 하는 외적 동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적 동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성장 마인드셋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요,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명문대에 가는 성적도 또는 사회성도 뛰어난 아이들은요, 부모가 모범적으로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그래, 나는 우리 집에서 충분히 내 부족한 부분을 말해도 되는 거구나, 나는 집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이를 무조건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믿고 작은 선택도 권해주고, 이런 분위기, 이게 맞벌이 가정에서 성적, 사회성이요, 모두 잡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삶을 주도하시고요,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발 SNS나 인스타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는요, 성적도 사회성도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내가 곁에 없어서 아이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아, 어떡하지?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아이의 안정감은 시간의 양보다 정서적 기준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주 없더라도 아이가 있을 때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자, 두 번째,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일관되게 받아주시고요. 세 번째, 부모 아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이한테 심리적인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모가 신경 써야 할 첫 번째는요, 감정의 일관성이에요. 부모님들이요, 이제 혼날 때는 혼내야 되는데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오늘 혼 안 낼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거나,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고 혼을 내거나,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을 하실 때 아이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훈육의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약속한 건 지키세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약속 변화가 있어, 그러면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까운 도서관에
만에 가기로 했잖아. 근데 오늘은 엄마가 회사 일이 좀 밀린 게 있어. 미안한데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엄마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네? 그럼 아이도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요, 짧아도 제발 진심 어린 대화를 하세요. 정말 눈 마주 보면서 매일 잠깐이라도 아이 마음을 물어봐 줘라. 유치 초등학교부터는 우리 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편도체나 변형계부터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엄마의 대화할 때 눈빛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정회로 편도체가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눈에서 레이저를 막 쏘시면서도 오늘은 뭐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안 갔는지 물어보셔야죠. 이런 대화의 어떤 자연스러운 것들을 해주시면 아이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는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서요, 넌 소중하고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엄마는 너를 지지하고 있어. 이런 신호를 자꾸 보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안정감을 갖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모 교육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자녀의 완벽한 독립이에요. 부모가 늘 옆에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이는 내게 찾아온 손님입니다. 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믿음을 잘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인 눈빛을 보여주세요. 맞벌이 하면서 하루 종일 지치고 이제 겨우 퇴근했는데 솔직히 아이 얼굴 제대로 쳐다볼 기운도 없는 날이 더 많으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단 5분이라도 아이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보시고 오늘은 마음이 어땠어? 오늘은 뭐가 제일 행복했어?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한테는요, 대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툭 던져놓고 각입니다. 꼭 엄마들이요, 오늘 어땠어? 그래서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그랬지 뭐. 그러면 이제 엄마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계속 물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제발 아이한테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지 마셔라.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공명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잠깐이라도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 사이에 넌 소중해, 엄마는 내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한번 말해봐, 오늘 딱 걸렸어, 얘기해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는요, 몇 시간이랑도 안 바꿀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걸 제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은요, 시간의 기억을 하지 않고요, 그때의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때 사춘기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해줬지, 이 감정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못해도 괜찮아요. 딱 5분, 그 순간만 진심이면 아이는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을 또 다른 숙제처럼 만들지는 마세요. 그러면 부모도 이게 과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크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뭔가를 해보는 그 자체. 그래서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사고력 확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벼운 동네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요, 숲길이나 산책길이 너무나 잘 되어 있죠. 그러면서요, 아이를 도서관으로 유인하시면 됩니다.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는요, 아이가 좋아하는 마트를 같이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도 같이 보면서 계산도 해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선택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도 보여주면 우리 가정에 살림의 자원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도 아이가 알 수 있다. 자, 3번째는요, 간단한 요리라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의 역할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속에서요,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요,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 관찰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도 생기고요. 이게 별거 없이 보일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요,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랑 함께 뭐란가를 했어, 이런 경험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게요, 똑똑하게 크는 밑바탕이 돼요. 우리 아이하고 관계가 괜찮은 걸까? 특히 맞벌이 가정은 아무래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이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관계 위기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먼저 아셔야 해요. 관계 위기를 안 거칠 수 없어요. 나도 내 방식대로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친구 또래, 나를 더 좋아하는 이런 그룹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개별화 과정, 그리고
그리고 심리적인 독립성과 관계의 어떤 재정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럼 맞벌이 부모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또는 혼자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이럴 때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아이가 실수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겁니다. 그냥 옆에서 있어 주깁니다. 왜냐면 힘든 일을 겪어봐야 이 경험치가 쌓이겠죠. 이게 만약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건강한 결정인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아이가 전두엽에서 행동적인 수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셔야 돼요. 이런 작은 선택과 계획을 자꾸 실행하는 아이들은요, 결국 자기 스스로 뭔가의 어떤 목적을 세우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색해지는 걸요,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가 잠시 멀어져도 부모는요, 그 자리에요 계속 있어 주는 거, 그게 아이한테는 그래,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게 맞네, 근데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구나. 그래서 관계 위기는 누구나 겪는다. 중요한 건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 자체가요, 관계를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요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솔직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힘들죠. 무심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 야 너 있잖아, 좀 제발 좀 징징대지 마, 조용히 좀 하고 있어. 툭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씀이시겠지만 아이한테는요 이게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부모의 말은요 아이의 자존감을 만드는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넌 좋겠다, 집에만 있어서, 야 그리고 엄마 오늘 너무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해, 이런 말을 듣는 아이는 마음속에 나는 우리 부모한테 짐이구나,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랑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요 갈 곳이 어디일까요? 아이들은 이 시기에 인정이라는 걸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받을 수 없는 인정을 사이버 공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은 인정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죠. 좋은 사진, 예쁜 사진, 멋있는 사진 올리면 아이들이 좋아요를 막 누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도파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도 집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멀어지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엄마 있잖아, 좀 힘들어, 근데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나 네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럼 아이가 움찔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래서 부모도 힘든 사람이라는 걸 아이는 인정하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야,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아이 마음 밀어내지 마세요. 말 한마디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된 가족 애착,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믿음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사교육 이런 거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신경 써야 할 시간은요,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막 같이 뒹구르세요. 정서적인 밀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아이 계속 스트로킹 해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고 막 접촉해 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놀이에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 큰 대화 없어도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없어 보여도요, 아이한테는 부모님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놀다가도 이렇게 주변을 훑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엄마 어딨지? 아빠 어딨지? 내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학년, 6학년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부터는 아이가 내가 나답게 좀 생각하고 싶어하고 어떤 것도 선택하고 싶고 실수도 해보는 이런 작은 경험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신경 써야 할 시간은요, 함께 결정하고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학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A 학원가 B 학원가 여기가 좋대,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요, 나중에 이 아이 명문대까지는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지만요, 이런 작은 선택도 없이 명문대를 간 친구들은요,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 가볍게 그냥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작은 일도 함께 공감하면서 고민해 보기. 자, 세 번째는요, 아이가 선택한 걸 존중해 주기.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하는 힘이 커진다. 이것만 잘 나눠줘도 맞벌이 가정에서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좋은 말인 건 아는데 어려워요,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요,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우리 맞벌이 하면서 시간도 부족하고 피곤해도 아이 얼굴 쳐다보고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게 다 해주려고 하니까 피곤하시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을 감정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정서 안정이나 자기 주도성을요, 시간의 양보다 부모의 일관성,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선택의 순간을 주라는 겁니다. 바빠서 많이 함께 못하는 날 너무 미안하죠. 퇴근 후 잠깐 눈 맞히는 시간, 힘들어도 아이 옆에 있어준 5분의 시간, 넌 너무 소중해 라고 보내주는 그 신호, 이게 쌓이면요, 이 아이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초등 이전은 전전두엽이 막 성장하는 시기예요. 사교육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회로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시키는 대로만 반응하는 뇌 패턴이 굳어진다는 거죠. 이건 조기 사교육이 아니고요, 조기 사육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안녕하세요, 사이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성권 연구교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세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가치가 성적에만 묶이는 형상,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시험을 잘 보면 괜찮은 사람, 시험을 못 보면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왜곡된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항상 난 잘해야 돼, 이런 압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똑똑한 아이일수록 실패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회성, 그다음에 정서 조절력의 결핍이 오는 건데요, 공부 외에는 내가 충분히 놀아본 경험도 없어. 주변에 누구 사람들하고 감정을 조절해 본 경험도 부족하니까 친구 관계가 어렵겠죠. 그리고요, 자기의 감정을 맨날 억누르는 것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줄도 모릅니다. 결국 성인기까지 이런 대인관계 감정관리에 큰 어려움으로 겪는다. 그래서 공부 능력만 키워서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서, 사회성, 그리고 실패의 그 내성까지 균형 있게 키우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진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부 플러스 이런 정서적인 것들도 키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학원 수만큼 소아 정신과가 참 많다. 이 말이 좀 과장이 아닌 게 뭐냐면, 애들이요, 학원 끝나고 바로 심리상담센터로 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소아 정신과 유명한 곳은요, 예약이 몇 달 또는 몇 년씩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초등학교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위장장애, 불안장애,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니까 어른들이 겪는 공황 증상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이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면은요, 사회성이 약화가 되고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의 어떤 장애, 실패에 회피하는, 이대로 굳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로 우리는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아이의 어떤 학습 상황이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그 아이의 모든 마음까지도 소모시킨다. 그러면 소모된 마음은 모든 걸 할 수 없는 무기력감으로 온다. 공부는 남고 아이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는요, 세상도 아이한테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좋은 학교를 갔는데 왜 자퇴를 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2021년 기준에요, 서울대에서만 약 150명, 상위권대학 자퇴생이요, 매년 2,000명이 넘고요, 이 숫자가 2019년 이후에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중 일부는요, 계획적인 자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좀 더 깊게 내용을 보면은요, 이 학교에 점수 맞춰 왔는데 내가 과연 이 학교에서 뭘 배울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가 선택해서 온 아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적 동기가 결핍이 되니까 이 공부가 맞아? 멘탈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 기저귀 차고 5세 고시, 7세 고시를 하는 과도한 사교육, 성적 위주의 환경에 몰입하고 그거를 잘 이겨낸 아이들만 성공했다고 하는 잘못된 성공 공식, 이런 자기 결정이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 작은 실패에도 애들이 금방 무너지는 이런 내성이 약화되는 거겠죠. 결국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 있어도요,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의미를 잃고 금방 탈진하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문대 가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명문대 목표가 자녀 교육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찾고요, 내 진로에 대해서 내적 동기를 좀 갖게 해주시고, 단순히 성적을 쫓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이걸 배우니? 이걸요 아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대는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 간판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도 그 순간 기쁜 거지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요, 초등 경제교육 차이가 이걸요 계속 부추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SNS, 거기도 광고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교육 철학이 있는데도 그런 거 보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게 뭐냐면요, 꼭 우리 집 옆동에 있는 백사동 엄마예요. 그 엄마가 우리 애는 여기 네트 보고 있잖아, 요번에 영재학교 거기 요번에 됐잖아, 그래서 학원에 가면 설명회만 가면 어머니 지금도 늦으셨습니다, 이거 안 하면 뒤처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엄마들 혼란 오시고요. 나도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가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시켜야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조기 영재 교육으로 앞서간 아이들 중에는요, 중학생도 되기 전에 이제 멘탈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 실력이 아니라 이건 부모 투자예요. 그리고 실패를 처음 애들이 겪겠죠. 시험에 떨어지면요, 자존감이라는 게 바닥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교육 시장은요, 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안 하시면 불안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요, 결국 자기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내적 동기 없이 어떤 성취만 쫓아가. 그러면 자아 정체성은요, 절대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지금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됐던 부모님들은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성인이 됐을 때 다 치유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도 중요하고 아이 사교육 선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들께서는요, 이런 학습의 균형도요 잘 유지해 주는 게 저는 정말 아이를 단단하고 오래 가게 하는 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걸 좀 지켜보면요, 너무 일찍 과하게 시키면 결국 아이들은요, 진짜 나는 뭐지? 이게 사라지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조기 사육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게 단순히 성적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떤 자아를 만들고 사람의 관계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성격 구조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초등 이전은 전전두엽이 막 성장하는 시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조절, 감정 관리,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 이걸 만들어주는 게 전전두엽, 뇌 사령탑이라고 하는데요, 사교육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회로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뇌는요, 시키는 대로만 반응하는 뇌 패턴이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강력하게 이런 말 드려요. 이건 조기 사교육이 아니고요, 조기 사육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앞서게 하려다가요, 정작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요, 내가 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얘가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변형계가 자라는 이 시기에 그냥 사교육부터 쭉 밀어 넣으면요, 평생 어떤 성과에 매달리는, 어떤 기준에만 흔들리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 같아요. 교육 정보가 많은 엄마 이꼴 좋은 엄마,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낸 엄마, 성공시킨 엄마, 이런 공식이 잘못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선을 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좀 있는데, 이 아이 초등 1학년이에요 근데 얘 스케줄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주중엔 학원 4개, 주말엔요 논술, 캠프, 수학, 심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뭐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차 안에서요, 학원 이동할 때 잠깐 창밖 보는 시간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부모가 늘 옆에서 시간 관리를 해줍니다. 문제 틀리면요 바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요, 차 안에서 아이들이요 학습지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쉬는 시간 공간도 자기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개입은요 전전두엽 발달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요, 스트레스 회로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학원 몇 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요, 아이의 선택권은 있는지 스스로 결정해보는 기회를 주셨는지, 전 이걸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는요, 아이 마음과 뇌가 건강할 때, 그때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개수가 아니라 부모의 개입 방식이 선을 넘는 순간 아이 마음도요 선을 넘어가고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애한테 뭘 해줘야 되죠?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뇌는 영역마다 발달 속도가 다 달라요. 생존 본능 뇌는요, 영유아기에 급속 성장을 합니다. 감정 담당 편도체, 유아기 때부터 매우 민감해요. 부모님의 말과 이런 거에 아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의 온도, 부모님의 눈빛에 아이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학습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요, 보통 6세에서 7세부터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고요. 사고와 판단,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요, 초등 저학년 이후 서서히 성장해서요, 많게는 25살까지도 자라요. 그래서 건장한 환경이 좀 있긴 하죠. 영유아기에 보통 6세까지는 실패해도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게 있을 때 통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초등 저학년 7세부터 9세 정도까지는 아이가 어떤 걸 도전하고 실패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학년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 이때부터는요, 아이가 내 삶을 내가 좀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봐야 하는 건요, 교과서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을 읽는 눈이에요. 그래서 아이가요, 요즘 뭘 가장 좋아하는지를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든 학교에서 어떤 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요, 우리 아이 뇌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명문대 아이들은 결국 공부를 잘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요, 깊이 있는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 교감을 경험했고요, 초, 중 때요, 실패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서적 교감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정서적 교감의 밀도가 중요하다. 짧은 순간이라도 깊이 연결되는 대화를 하시고요, 아이가 작은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안정적인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정서적 교감은 해마와 전전두엽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시면 아이가 기억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내성이 강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기조절 능력이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집중력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이 집중력을 지속하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실행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명문대를 간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부모가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실패 막해, 괜찮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워지는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이거를 지지받지 못했던 애들은요, 안정적인 공부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교육도 좋고 학원 뺑뺑이도 좋습니다. 근데요, 부모님들 뭘 하셨으면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학원 성적이 조금 안 나온다고 학원을 뭐 바로 바꾸시고 이러지 마시고 제발 뭐든 열심히 좀 해보셔라. 근데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더 해볼게요. 회복 탄력성 없는 공부는요, 한 방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늘 1등 하다가 실패 한 번 못 견디고 멘탈 깨져서 주저앉는 경우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요, 초등, 중학교, 뭐 고1까지 계속 떨어지고 실수도 하고 뭐 내신도 좀 망쳐보고, 근데요, 다 이렇게
걸 어떻게 회복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요 결국은 끝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실패는요 열심히 하다 보면 원래 옵니다. 부모가 그걸 못 견디니까 실패를 막느라 애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망쳤다고 바로 학원 늘리시고, 실수했다고 바로 막 개입하시고, 불안하다고 공부 더 시키시고, 그게 애를 망치는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요 매우 심플합니다. 실패해도 그냥 있어 주세요. 멘탈 아이가 흔들릴 때 개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실패하고 계속 경쟁해야 되고 네 마음이 다칠 거야, 많이 힘들 거야, 그때마다 우리 다시 일어나면 돼, 이게 인생이야,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사는 거나 입시나 결국은 멘탈 게임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기는 친구들은 공부 어차피 다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넘어질 권리를 주세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불안 숨기는 습관부터 좀 내려놓으세요 라고 저는 보통 얘기해요. 겉으로는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 잘 될 거야,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 믿어. 근데 솔직히 우리 속으로는 이러잖아요. 아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요 이 불안이요 말은 안 해도 다 아이한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다 널 위한 거야,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근데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 안에 부모 욕심이 분명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요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요 아이한테 건네고 있는 걸 부모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막 밀어붙이면 결국 공부는 어떻게든 남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자, 첫 번째는 내 불안을 인정하세요. 내가 정말 뭐 때문에 불안하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불안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실제 불안인지 가짜 불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건 내 욕심인지 한번 자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못다한 걸 내 자녀가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 불안과 욕심을 부모 스스로가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아이를 진짜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녀를 잘 키운다 하면 뭘까요? 이것은 자녀의 온전한 독립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20살, 30살이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존감은 바닥이고 남 눈치만 보는 어른 아이가 되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려요. 명문대 준비하면서 동시에요 부모가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를 결과물로만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공부 잘하면 칭찬, 못하면 표정이 굳어지진, 아이 속도, 생각, 이런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은요 대학은 가도요 자기 속도 모르는 어른이 되고요 실패에 약한 어른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둘째, 행복은요 대학 끝에 온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지금 힘들어도 야 대학만 붙으면 너 행복할 거야, 너 있잖아 정말 예쁘고 잘생긴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이가 자기 선택을 해보고요 실패도 해보고요 스스로 결정해보는 경험을 반복해야 그게 나중에 행복 근육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에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중에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진짜 해야 할 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공부에 투자하듯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차분히 기다리는 습관, 이걸 병행하시면 명문대도 갈 수 있고요. 이것을 더 뛰어넘는, 더 가치 있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 안정지대가 되려면요 딱 한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그것은 조건 없는 존재로서의 인정입니다. 자, 그래서 성적 좋을 때만, 경쟁에서 이길 때만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건이 걸리면요 아이는요 사랑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의심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아이는요 조금만 실패하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구나 라고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정서적 안정지대는요 잘해도 못해도 또 실패해도 부모가 한결같이 너는 엄마 아빠 아이로 너무나 훌륭한 아이야, 존재 자체로도 너무 빛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감독이 되셔도 안 됩니다. 코치가 되셔도 안 돼요. 아이가 게임에서 만약에 졌습니다. 그러면 감독도 코치도 화를 내겠죠. 너 왜 게임에서 졌어? 라고 선수를 혼내잖아요. 아이가 게임에서 졌거나 이겼을 때는 항상 응원해 주는 게 누굽니까? 우리 치어리더 응원단이죠. 부모는요 응원단이 되셔야 해요. 엄마 아빠는 네가 조금 못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아이한테 100% 전염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불안부터 못 다스리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셔도 그 불안이 아이 인생에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뭘 해야 하냐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괜찮다는 말보다 부모 스스로를 진짜 괜찮게 만드는 행동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학원, 경쟁, 그러니까 남 비교하는 정보에 하루 종일 노출되면 우리 부모님요, 그 불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이라도 학원 정보, 비교 정보 차단하십시오. 그래서 내 감정부터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조급한 생각 들 때요, 그 행동 멈추세요. 우리 애가 뒤처질까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더 시키고 학원 하나 더 늘리는 그 행동을 멈추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 내 불안부터 먼저 자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모 스스로 일상의 작은 성공 경험을 한번 쌓아보세요. 부모가 내 인생에서요, 작은 성취 그리고 작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요, 이 만족을 어디서 느끼려고 하냐면 아이한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0분, 15분이라도 내 몸을 뭐 건강하게 하신다거나 또는 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신다거나 이런 걸 하셔야지 불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모의 불안을 관리하는 게 결국 아이의 멘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겁니다. 자, 입시 경쟁 또는 뭐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 취업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경쟁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집안 분위기는 부모가 바꿀 수 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요, 결과 중심 대화가 아니고요,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대화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학원 끝나고 몇 점 받았어 대신에 오늘은 학원에서 뭐 새로운 거 알게 된 게 있어? 엄마도 좀 알려줘. 이런 거 수업 들으면서 이거 좀 이해됐어? 이렇게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네가 충분히 노력하는 모습 엄마가 봤는데 이번 시험 좀 못 봤으면 어때? 괜찮아. 우리 아들 너무 고생했어. 분명히 다음에 잘할 거야. 이런 작은 인정. 그리고요, 시험이 끝나고 왜 틀렸어? 이거 말고요, 이번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니? 다음엔 우리 뭐부터 한번 준비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아이가요, 나는 집에서 틀려도 실수해도 인정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실수해도 괜찮구나, 이런 가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는 거죠. 엄마는 네가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너무 멋진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아이는 집에서 확실히 느낍니다. 나는 집에서 결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노력을 우리 엄마 아빠가 알고 있구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요, 입시 경쟁에서도 가정과 부모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작은 대화의 변화가요, 가장 아이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무수히 닥치는 이 경쟁에서 우리 아이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대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모두가 명문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의대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요, 이 판에서 제일 힘든 건 누굴까요?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그렇지 못한 아이도요, 늘 불안하고 지치고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입시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쫓다가 정작 아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못 본 척 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 말고 아이의 속도와 마음을 먼저 살피는 그런 작은 시선, 이게요 결국 진짜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의대를 갈 수 없잖아요. 똑같이 명문대학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가치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요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